우리가 또 크리스토퍼 놀란 하면은 시간을 재편하는 거를 약간 평생의 수건 사업인 것처럼 메멘토부터 시작을 해서 선형서사로 잘 가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을 해왔죠. 거꾸로 가기도 해보고 범위가 다른 시간대를 동시교차 편집을 이제 덩케르크 같은 영화에선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또 프레스티지에서는 서로 다른 이제 시간을 다시 복귀하는 거, 플래시백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오디세이는 저는 컷이 많기는 한데 워낙 잘 알려진 얘기라서 덜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오펜하이머만 해도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니까 조금 공부가 필요한데,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오디시우스만 못 들어왔다 집에. 근데 그가 부하들과 함께 탄 배가 신의 분노를 사서 계속 산 넘어 산의 역정을 통과해서 결국 귀향을 한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거는 오히려 별로 어렵지 않았다. 반면에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플래시백의 계기를 줬느냐 하면은, 이분이 들른 섬 가운데 7년이나 오래 머물게 되는 곳이 샬리스 테론이 연기하는 칼립소가 이 오디시우스를 사랑해서 기억을 잊게 하는 어떤 꽃을 먹게 해서 내가 여기 몇 년이나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잊게 됐던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한테 소중한 누가 있었던 것 같아 생각이 안 나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꽃을 좀 덜 먹으니까 트로이 전쟁 그 목마로 시작된 승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을 떠올리는, 맷 데이먼의 오디시우스가 떠올리는 그걸 편리하게 이용을 했어요. 근데 전 보면서 또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거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하고 칼립소가 물어보면 또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잃은 거야 안 잃은 거야? 저런 로투스가 있다면 현대인에게도 이 심리치료에 굉장히 유용하겠다. 너무 좋아요. 그 이터널 선샤인이던데요, 보니까. 우리는 이 남자가 미케네, 스파르타, 이타카가 모인 그리스 연합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의 섬나라의 왕국의 통치자이고 유일하게 돌아오지 못한 남자. 그래서 너무나 집으로 돌아오기를 꿈꾸는 남자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논란이 이제 주목하는 오디세우스의 일종의 심리 기제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서 아마도 이 영웅은 그렇게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약간 집으로 돌아가기를 회피하는 것 같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귀향을 두려워하는 심리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묘하게 뒤틀린 마음의 원천에는 해소되지 않은 죄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풀이에 굉장히 집중하는 영화고요. 인셉션식으로 말하면 오디세우스의 림보를 보려는 거죠, 논란은.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 겉으로는 나와 부하들은 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 부하들의 귀향에는 어떤 것도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자신조차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가야 되니까 자기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이타카로 돌아가는 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만약에 오디세우스가 개인적으로 귀향을 꺼리고 있다면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추정을 저는 되더라고요. 이제 영화가 내세우고 있는 거는 사실 오디세우스 하면은 그 그리스 연합 장군 중에서 지략이 뛰어나고 스마트한 사람으로 캐릭터가 잡혀 있어요. 네. 제일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다. 무용이 뛰어난 사람은 아킬레스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그 목마라는 간지를 내서 사실 폐색이 지쳤던 그리스군이 상대방 성 안으로 무사 통과를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에 목마 안에서 우르르 뛰어나와서 성문을 열어주는 거죠.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그리스 군한테. 그래서 그 어렵던 10년간 못했던 함락을 해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적군한테 전쟁 더 이상 하지 말자. 선물이라고 남겨두고 간 그 기념물인데 그러면 이건 우리가 받지 하고 갖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전쟁의 도의 이런 건데,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 뒤통수를 친 셈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도덕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인 거고, 이 영화가 여러 번 관객이 모를까 봐 강조하는 얘기가 제우스의 법이에요. 네. 내 집안에 온 손님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해라. 왜냐하면 그는 신이 가장한 나그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지중해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처럼 나오는데 원전보다 훨씬 더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 목마는 그 계율을 깬 거죠. 그래서 그것과 그날 자기가 목도한 살상 때문에 깊은 회의에 빠졌다 요 설정인데 사실 저는 10년 동안 그만한 살상을 안 본 것도 아닐 텐데 꼭 그날 밤 그 사륙 때문에 이 장군이 충격을 받았다 이거는 조금 너무 현대적인 그런 해석인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자기가 위법했다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되게 크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1번 가능한 이유고 두 번째는 그냥 저만의 그런 건데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영화 속에 좀 제가 눈길이 갔던 장면 중에 자기만의 자존심이 굉장히 세달까? 그 남성적인 긍지 같은 게. 그래서 일테면, 그 사냥을 할 때 활시위를 먼저 튕겨서 사냥감이 도망칠 기회를 준 다음에 쏜다. 그런 그 아무도 시키지 않은 자기만의 행동 규범이 있는 거예요. 사냥이란 건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래야지 페어한 싸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가 만든 거잖아. 그리고 이제 모험 중에서 사이클롭스, 외눈박이 괴물, 그 선원들을 막 잡아먹는 괴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어렸을 때 본 트로이 전쟁 추격판에도 사파로 많이 보셨을 텐데 엑스맨에도 사이클롭스라는 그 캐릭터가 있죠. 그렇네요. 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근데 그 괴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럼 끝났어요. 살아남은 사람 배에 다 탔어. 빨리 도망가는 게 합리적이야. 근데 거기서 동료들을 잡아먹은 괴물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눈을 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옆에 있던 부관은 하지 말라고. 저 괴물이 성내면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만류를 하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굳이 눈을 쏘고 그 괴물이 포세이돈의 아들인 관계로 그 다음부터 항해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한 방을 질러야지 속이 시원한 그게 있는 걸 봐서 저는 이 사람은 굉장히 모험가고 뭔가 그 정착보다는 자기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자꾸 나아가고 위험스러운 폭력에 좀 몸을 던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군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사실은 집에 안 가고 방황을 하고 싶어하는 기질이 이 남자 안에 있지 않나. 근데 가장과 군주로서의 책임감이랑 그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이거는 놀란 감독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영화 때문에 계속 아이들을 떠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할리우드의 최강자로서 야심이 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좀 투사를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관객이 받아들이기 쉬운 사륙의 죄책감. 이걸 좀 내세운 게 아닐까? 그런 짐작도 해봤습니다. 오히려 그 양립하는 이중성, 모순성이 더 적극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투사가 되었다면 훨씬 더 이 접혀진 부채에 이 살날들이 많고 그것이 관객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을수록 영화의 여러 면에 우리가 가닿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었어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오디세우스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나중엔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계속 도망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대단한 전쟁 영웅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꽤 많은 사람이라고 수식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간사한 거죠. 다방면의 면이 있다. 그리스어로 그렇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오디세우스는 좀 복잡한 남자인데 죄책감이라는 근대적인 인간형의 감정. 논란의 이 국적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국?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전면에 나와버리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좀 밀어버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 멜로드라마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는 그것이 또 감정으로 작용을 해요. 이 죄책감을 가진 남자가 어떻게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회피 심리를 극복하고 마침내 자기 왕국으로 돌아와서 평생 자기를 기다린 페넬로페라는 아내와 재결합하는가. 완전 그 러브스토리의 감동으로 좀 밀어붙인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한 이 비평집에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호메로스 판본
후에는 없지만 후대에는 전승되는 트로이 전쟁 신화 중의 일부인데 오디세우스는 사실 트로이 전쟁이 너무 나가기가 싫어서 맞아요. 이제 미친 척 일단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전쟁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짜 미쳤나 알아보려고 쟁기 앞에 아기를 갖다 놓는 거죠. 네, 처음에 소금에 밭을 뿌리면서 밭을 가는 신용을 하는데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자가 그 쟁기 앞에 어린 텔레마쿠스를 갖다 놓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순간 쟁기를 틀어버렸고 온전한 정신이 들통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실 전쟁에 가기 싫었던 남자이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겉으로는 굉장한 영웅이고 통치자지만 그 안에 어떤 유약함과 평화롭게 살고 싶은 굉장히 인간다운 욕망을 가진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휩쓸렸고 사실 전쟁에 관심도 없고 전쟁에 나가기도 싫지만 막상 그리스 연합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됐을 때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지략가적인 면모를 발휘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나갔으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겨야 집에 빨리 간단 말이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는 어떤 탁월한 전술을 고안해내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주 지혜로운 자였는데 그것이 불러올 무시무시한 참상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결국 누구랑 겹쳐지냐면 전쟁 앞에서 자기의 선택이 곧 죄가 되는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점에서 오펜하이머와 정신적인 속편을 이루고 있는 셈이기도 한 거죠. 제가 영화 보고 이틀째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니 이 두 오씨 남자가 거의 이거는 시나리오가 거의 복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궤적이. 놀란 감독이 아까 시간 조작이라는 형식적인 모험을 하는 것도 필모그래피 전반에 다 있다 그랬지만 주제 면에서도 이 위대한 남자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대체로 반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은 여전히 그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필버그의 주된 감정이 경이감이라면 놀란은 회한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난 20년간 놀란은 오디세이를 변주를 감질나게 해오다가 마침내 원본을 만들었다. 힘과 돈을 갖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아주 한 편 한 편 보면은 그 중에서도 오펜하이머는 여정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디세우스랑. 그러니까 자기의 뛰어난 지혜를 이용해서 원자폭탄, 이쪽은 목마를 해서 이쪽은 히로시마, 이쪽은 트로이를 파괴를 하고 아내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둘 다. 그리고 계속 회한에 차서 그걸 곱씹으면서 살아간다. 요 상황을 좀 장면 배치까지 해가지고 너무 뭔가 그 논란의 머릿속에 있는 내러티브의 거푸집 같은 게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개별 작품 중에서 오펜하이머가 놀랄 만큼 유사하구나. 이게 시대적 배경이나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그거를 언뜻 떠올리지 못하는데 막상 살을 발라놓고 뼈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재밌다. 비슷함의 정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오디세이아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주인공들의 서사의 원형이라서 사실은 논란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들의 많은 구조는 오디세우스의 구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펜하이머 그리고 논란의 남성 주인공들이 유달리 오디세우스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 논란에게만큼은 오디세이아의 각색이 정말로 자기가 앞서 해온 것들의 원본, 소스코드로 드디어 다가갔다는 그런 어떤 필모그래피적인 의미를 확실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논란의 많은 영화들을 사실 그동안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가 복잡하다고 인식을 했잖아요. 복잡해 보이게 만들죠. 시간이 비선형적이고 그 계보에서 보면 신화라는 건 사실 이야기의 형태 자체는 논란이 추구해오던 방향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결말을 알고 있고 얼핏 스토리텔링의 형식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 그대로 이야기. 구술로 누가 전해도 그 뼈대가 쉽게 전해지는 아주 단순한 양상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겉면으로 봤을 때 양태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작동 원리는 자기의 원본에 다가간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면에서 어떤 감동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 약간의 아쉬움이 또 있다면 놀란은 이제 자기가 지어올리는 세계
그 형식에 아주 통달한 그 자신이 내러티브의 정교한 건축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주인공들 역시 대부분 판을 짜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인셉션에서의 꿈의 설계자, 테넷의 시간의 작전가, 오펜하이버의 폭탄 전문가가 다 그들인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결국 좀 투박하게 표현하면 논란은 결국 남성 천재들을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레이트맨, 배트맨도. 그렇죠. 근데 오디세우스는 생각보다 좀 못난 면이 많거든요. 그렇죠. 폭력적이고. 네. 교활하고 폭력성이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돌아 나오는 와중에 굳이 화살을 쏘고 간다는 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오만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미 충분히 키클롭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도 자기의 존재, 자기의 용맹함 한번 알리고 가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그 가오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가고 싶은 거지. 그게 오디세우스인데 논란은 굉장히 많이 절제를 했어요. 교활함도 많이 덜어내고. 절제를 한 편이죠. 그건 보여준 게 네. 다행인데 맞아요. 그리고 일단 캐스팅. 맷 데이먼이 갖고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주 바르고 덕성 있는 지략가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그 점에서 오디세우스가 말 그대로 정말 논란의 남성형에 좀 부합하는 영화였다.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유리한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원전을 좀 읽은 독자들, 원전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는 약간의 재미를 덜어낸 각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월한 영화적인 기술을 보여줬고 사실 시퀀스 단위로 보면 다 단편 영화처럼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구조와 정교한 영화 테크놀로지하고 비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나면 이게 이제 오디세이의 깊이 있는 해석인가 생각해 보면은 딱히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피날레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서사시에서는 아무도 그를 모르는 곳으로 오디세이가 떠나가서 아주 늙은 나이까지 드디어 거기서 평안을 찾는다. 그러니까 바다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아주 내륙까지 가는 거죠. 혼자서 고독하게. 노를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노가 뭐 하는 물건인지 모르는 땅에 갔을 때 비로소 평온에 다다른다는 굉장히 멋진 그런 엔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화려한 제의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죠. 이제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옥좌를 물려주고 사랑하는 아내랑 서쪽으로 가요. 아무도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논란답게 바꾸긴 했는데 그 원래 원전에 있던 그 결말이 사실은 오디세우스라는 남자의 히스토리를 생각하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엔딩이 아니었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웃었던 점은 뭐냐면 인간을 돼지로 어떻게 바꾸느냐. 놀란 감독은 너무 아날로그적이고 싶은 거야. 이게 해리포터처럼 뿅 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빚어요. 만져. 물레를 돌리듯이 촉각적으로 남자를 계속 쓰담쓰담하면 돼지로 조금 싶어. 그래서 야 진짜 아날로그하게 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이건 농담이지만 제가 이걸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판타지 요소가 많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기기묘묘한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한 생각은 정말 최대한 현실적이고 싶었구나. 네. 이 몬스터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다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자세히 보여주는 건 사이클롭스. 왜냐하면 인간형이잖아요. 거인인데 이제 이목구비가 고야 작품 중에 보면 자기 아이를 먹는 크로노스였나? 제우스 아버지. 원래 그런 신화가 있죠. 자기 아이들을 먹어버렸다고 자기한테 도전하니까. 근데 크로노스 그 그림하고 좀 닮게 그냥 눈이 하나인 것뿐만 아니라 코, 입이 조금 삐뚤게 놓여져 있는 보면서 되게 섬찟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경우는 퍼포먼스 캡처? 인간 배우가 연기를 한 다음에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몬스터는 그나마 많이 등장하고 자세히 보여주는데 나머지 사이렌이라든가 사이렌 반인 반수잖아요. 사이렌은 나오긴 나오는데 되게 먼 원경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막 괴수다.
판타스틱한 몬스터다. 이렇게 주의를 끌지 않게 하려고 했고, 그 세이렌이 유혹하는 해협에 보면은 바다괴물이 나오는데, 바다괴물도 자세히 안 보여줘요. 그냥 촉수가 쑥 나와가지고 배를 위협하는 그 정도로만 하고, 고대의 환상세계 이거를 많이 안 보여줬고, 또 하나는 신하고 인간이 거의 같이 있던 세계잖아요. 원작을 보면은. 그 올림푸스에서 12신이 모여서 진짜 얘기하고, 트로이 편을 누가 아폴론이 들었다가 뭐 그리스군 편을 또 누가 들어서 신끼리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영화의 신은 젠데이아의 아테나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제우스는 뭐 번개로 대체한다거나, 아폴로는 뭐 아폴로가 키우는 소가 저 섬에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초현실적인 요소를 엄청 최소화해서 아날로그 미학하고 상통하게 보여주려는 방향성이 느껴졌어요. 괴수를 정말 그나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신을 배제했다는 게 놀란 버전의 오디세이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젠데이의 아테나를 제외하고 현실 세계의 여러 동태들로 빗대어지죠. 실제로 뭐 제우스가 노하면 번개를 친다든가, 그렇죠. 포세이돈이 노하면 파도가 된다고 그 시대에 믿었던 것처럼 신이 곧 바다에 거친 풍랑이 되는 시기고, 이것이 곧 서사의 위기로 연결되는데 어떤 점이 좀 재밌냐면,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이 다 함께 거친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뿐인데,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오디세우스가 이 키클롭스에게 화살을 쏴서 포세이돈의 아들을 화나게 해서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이다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믿어버리죠. 이 파도는 포세이돈이다. 포세이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걸 포세이돈이라고 믿는 주관성을 이 영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에 대한 신의를 사실 결정적으로 잃게 되죠, 부하들이. 역시나 이제 근대적인 인간을 논란이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주체로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오디세우스를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부하들이. 유일하게 그렇다면 아테네는 왜 보이냐? 이 질문도 좀 해보면, 젠데이아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흰 옷을 입고 주로 오디세우스를 향해서 실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고개를 젓는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진짜 뭐 연기할 것도 없달까? 그러니까 쯧쯧 그건 아니지 하고 둘째 손가락을 흔드는 것 같은 표정을 내내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눈물을 좀 흘리는데, 근데 아테나만이 보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존재 양식은 아까 말씀드린 제우스, 포세이돈과 사실상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의 층위에서 아테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디세우스에게만 보이는 그렇죠. 그의 내면, 주관적인 층위에서만 아테나는 그렇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종합을 하면 논란의 오디세이아에서 우리가 아는 신화에서 학습한 올림푸스의 신은 없다. 아테나 또한 신이 인간에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신의 형상을 입고 밖으로 삐져나온 것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오디세이는 신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오히려 심리적인 사실주의로 향하는 작품인 거고, 신의 내면화라는 선택을 하면 또 신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신적 주체가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그냥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나는 이 영화에서 죄책감에 심하게 앓는 오디세우스의 거울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들이 독자적으로 능력을 펼치는 고대 그리스의 세계를 꿈꾼 관객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축소인 거죠. 근데 저의 즐거움은 어렸을 때부터 오디세이아 읽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세계를 일치율이 되게 높게 보여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했을 법한 그걸로 보여주잖아요. 가령 목마를 끌어당길 때 그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트로이인들이 트로이 성 안으로 갖고 들어갔나. 목마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목마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잠복을 몇 날 며칠을 했을까. 그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양 회화나 책의 사파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거는 진짜 커요. 목마가 건물만 해요. 근데 요거는 비교적 작은데, 그럼 그 목마가 무슨 아파트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번 트로이 목마는 특이한 게 말이 앞발을 들고 세로로 직립해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덩케르크 우리 기억하면 배가 침몰할 때 그 안에서 병사들이 막 겹쳐져서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그 안에 막 배설물, 토사물 이런 것들 정말 어둡고 눅눅하고 더럽고 막 이런 불편 상황에서 사람이 막 찌부가져 있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딱 고대 트로이와 그리스에서는 어땠을까를 그 목마 안에다 적용을 시켜서 되게 웃겼던 게 처음에 맷 데이먼이 야습을 하려고 목마 배를 열고 하나씩 뛰어내려오자 동아줄을 잡고 근데 갓 태어난 기린처럼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그 안에 찌부가 돼 있었으니까 다리를 잘 못 펴고 약간 처음에 뒤뚱뒤뚱하잖아요. 그 디테일 좋았어요. 네, 좋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시 세심하고 논란식의 이제 신화 재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관객이 이 영화에 확 끌려 들어가는 순간이 있다면 그 트로이 목마 내부에 재현신이 등장하면서부터일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 밑에 깔린 병사들은 며칠 내에 익사했다라는 서술과 함께 장군들이 맨 위에 섰겠지 뭐. 제일 먼저 내리고. 사실 그 내부의 풍경이란 건 너무 비루하거든요. 네. 이후에 벌어지는 그리스의 승리, 굉장한 이 장밋빛 승리, 영웅주의와는 너무나 먼 거리의 풍경들이 트로이 목마 내부의 참상이었고 그 어떤 비루함을 직시한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봤습니다.